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정책 행보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위장 박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네. 이재명 후보 정책 행보 여쭙기 전에 오늘 네네.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어서요. 네. 요거에 대한 한번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기 위해서 50조를 동원하겠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이런 그 약속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피해 전액 보상이 현재로 네. 80% 정도를 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네. 예. 그것도 어쨌든 여야 그리고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해서 그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하자, 80% 이 논쟁보다는 예. 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뭐 50조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선 3분기 현재 최고의 쟁점은 그 지원 대상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고 여당과 정부에서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다 주면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지 뭐 이제 뼈댄다고 이렇게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예. 그 대상을 법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렇게 법에서는 구제할 수 없지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을 통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을 이제 토론에 붙으면 그 좀 더 두툼하게 현실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아주 동감하지만 뭐 100% 도장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논의를 하다 보면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게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를 그러니까 투입하겠다라고 하면 이 50조의 출처가 모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서 다 조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세출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50조를 마련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도 조금 있다가 뭐 전국민 지원금 때문에 세출 구조, 내년 전망, 뭐 세수 남은 거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도 예. 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정부에서 국정 철학을 핵심 국정 과제를 하는데 50조 5년이면 250조잖아요. 예. 통상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냥 180조, 5년에 180조를 받는데, 한 부분에 50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세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떠나서 재원 분배에서. 아무튼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그 약속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냐 뭐 선택적이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서 세 차례 지원을 해줬어요. 약 뭐 300만 원인데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고요. 일본은 전 국민에게 한 100만 원, 1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1인당 이게 한 2.3%예요.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줬잖아요. 1차, 5차 때. 이게 우리 GDP
대비 1.3%라는 거죠.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격에 맞는 좀 추가 지원금을 재난지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전에 이제 추가 세수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현재는 한 연말 한 40조 보면 추가로 8월 이전에 했을 때는 35조인데 추가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조 정도 예.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요. 예. 세 번째로는 그러면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올해 안에 3차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예산을 수정안으로 둘 거냐, 아니면 내년 초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선 후 그 뒤에 추경을 할 거냐. 네.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예. 검토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을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맞냐는 이제 정치적 이제 당과 정부 또 여당과 야당과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의장님 소상공인들하고 지원 문제는 별건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인 거기서 그럼 구체적인 몇 갈래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추계를 정확하게 아무래도 뭐 여당이니까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추계 정산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논의하는 거 이제 방법, 본 예산으로 할 건지 추경을 할 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쯤인가는 윤곽이 나왔습니까? 그건 이제 추계가 나와야 대략적으로는 10에서 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예. 전 국민한테 가능한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1인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5차에서 그 88% 준 거에서 그게 들어간 게 한 11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 이제 뭐 합의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르면 대선 전 지급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며칠 전에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추경 3차는 조금 본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좀 촉박하고 본 예산과 뭐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뭐 이런 경우수를 놓고 뭐 사실은 검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 지급으로 만약에 가닥이 잡히면 야당 쪽에서는 또 매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세를 펼 텐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위드 코로나에 맞는 지원 정책, 지금까지는 소비 진작과 약간 위로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할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는 야당하고도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죠. 여쭤볼 게 많아서요. 그 다음 거 좀 가상자산 과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9월에 2022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닥이 잡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당내에서요. 지금까지 정책위 사내의 가상자산 TF를 한 몇 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융 의견도 지난달 10월 말에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정의라든지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 총 10월 말까지 여야 의원이 가상자산 업법 또는 정금법 재개정안이 총 9건이 이제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작년에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으로 이 가상자산으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러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저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세 정책 측면에서 윽는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조세 정책적 측면 못지않게 사실은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흠.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지금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뭐 참여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장치를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 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 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은 공제액 차이가 있어요. 그 금융소득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소득 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선 250만 원인 거예요. 뭐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더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 네트워크라든지 과세 인프라 구축이 2개월 안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예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무위나 전문 의원들 토론을 통해서 나온 분은 그 주식 과세처럼 23년 사실은 내년도 이 가상자산 과세를 직접 걷는 게 아니고 그런 얼마를 매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약간 건강보험 얼마 낼 건가 선정하듯이 실제 과세는 23년부터 얻는데 저희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요거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개발이익 환수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개발이익의 총량을 10%로 하느냐, 8%로 하느냐, 6%로 하느냐, 아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당에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그 부분이 민간 이윤 총사업계고 그게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개발이익 환수법이 두 개가 이제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사실은 뭐 이현승 의원님 야당의원은 뭐 6%, 우리 김정준 의원님 10%, 정부는 뭐 고시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그 범위를 정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 뭐 조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발이익 환수법은 이제 얼마 현재가 20에서 25%인데 이걸 40으로 할 거냐, 50으로 할 거냐, 60으로 할 거냐 이 부분 역시 그 범주는 충분히 전문가 의견들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최근에 야당이 이제 법은 같이 내놓고서 이 부분의 논의를 좀 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장동 공격을 하면서 막상 법제화하는 데는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